스루프 타임즈 2023년 8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 안 거치니 내년 예산 657조, 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 2.8%로 묶었다. 조선 비즈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안 총수입 마이너스 2.2%, 10년 만에 감소. 보조금 R&D 예산 중심으로 23조 구조 조정. 전략 노력 불구 관리 재정 수지율 3.9% 적자. 적자 국채 82조 발행할 예정이고 국가 채무 비율은 51%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반토막이 났고 총수입 예산 10년 만에 감소했다. R&D 보조금 호러 약자 복지 미래 준비에 투자, 적자 구체 82조 발행, 코로나 시기 발행량 원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4년 재정 운영 모습을 보면은 총 수입이 625조 7조 원, 625.7조 원, 국세 수입이 400조 원 정도 되고 국세외 수입이 225조 원 정도로 해서 이 총수입이 625.7조 원인데 지출은 638조 7조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요게 2023년도였는데 요게 이제 2024년 예산안에 이렇게 줄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세외 수입은 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총 지출은 2.8%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겉표지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은 저성장 구조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중간 제목을 제가 달고 있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그게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종전 프로그램의 제거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야 모두에게 있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좀 더 광의적인 제 생각입니다만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효과적이고 낭비적인 정책을 양산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이권 카르텔을 먼저 효과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보도 내용의 중요 요약들을 좀 보면은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한다. 돈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 재정 악화 상태 극복 과정, 한 해의 극복은 어렵다. 이런 얘기고 구조조정 재원 사회복지 집중 투자하겠다. 노인 일자리 예산 증가, 고령화 일자리 수요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노인 일자리 예산 이런 거는 이제 제 나이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긴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원점 재검토하자. 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 문정부와 차별을 부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야당의 직접적인 협조보다는 내각의 분발을 촉구했다. 대결 구도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약자 복지,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양적, 이게 뭐라고 썼는지 저도 잊어버렸는데 일자리 창출이겠죠. 3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약자한테 복지를 강화한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한다. 요게 이제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국가의 본질적 기능, 어, 과연 뭐냐 이거죠. 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겠죠.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방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들어갈 것입니다. 뭐, 이 대치가 안 돼 있는, 분단이 안 돼 있는 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동아일보, 아까 거는 8월 29일자 조선 쪽의 그 보도 내용인데요. 재정 허리띠 졸라매도 내년 92조 적자, 나랏빚도 62조 증가. 이런 표현들은 조금 그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뉴스 제목이죠. 그래서 그 동아일보의 그 보도 내용은 이게 이제 이것은 8월 30일 하루 지나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본 모양입니다. 경기도나 자산시장 침체 여파, 내년 국제 수입 33조 넘게 준다. 2027년 국가 채무 1,400조 돌파할 듯. 국가 채무가 1,400조다. 이런 얘기죠. 가계부채도 엄청 우리가 그 높죠. 1,000조가 넘었다고 그러죠. 가계부채도. 어, R&D 분야 정부 보조금 삭감 속에서 SOC 예산 큰 폭으로 총선용 지적. 요런 또 요런 그 가려운 데 긁는 것 같은 표현. 과연 그 SOC 예산 폭 증가가 총선령이냐? 그거 글쎄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 분야별로 그 이 예산안을 쭉 해가지고 얼마가 줄었다, 얼마가 증가했다 했는데 국방은 4.5조 원 예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이 산업계 쪽에서도 그 4.9조 원, 사회간접자원의 그 4.6조 원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 요 표를 보고서 해 보면은 전체 예산이 내년에 657조인데 국방 예산이 거의 60조거든요. 9.1%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이제 국가 예산의 2%까지 국방 예산을 찾겠다 했는데 경제 규모가 세계 2대 경제, 3대 경제에 들어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저는 국방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SOC 투자는 국방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에 사회간접자본에도 그뭐 투자는 계속 했겠지만은 이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했던 사회 간접 자본들에서 크게 계속 발전을 해왔지만은 그 투자율은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SOC 사회 간접 자본은 아직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물류라는 차원, 그 병참이라는 차원에서는 비행기는 뭐 하늘로 다닌다고 그러지만은 비행장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도시의 여러 가지 그 도시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계속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이타에서 디플레이션과의 25년 전쟁에서 변곡점에 서 있는 일본이라고 정부가 막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기하라 레이카니까 그 일본인 그 기자인 것 같습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이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일본이 25년간 디프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변곡점에 있을 수 있다고 화요일에 정부가 발표하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은행의 견해와 또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가 상승 추세를 결정할 때는 상품 가격보다 내수와 임금을 더 생생하게 반영하는 만큼 서비스 가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2001년에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로 선언한 이후 정부가 그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은행이라는 그 중앙은행의 존재 가치도 물가 안정인데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 초점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수년간의 큰 재정 지출로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했고, 중앙은행이 국가의 그 채권을, 국채를 끊임없이 사들이면서 돈을 푼 그것으로 유명하죠. 금리도 안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이 코로나에 의해 팍팍 그 인플레 억제한다고 올렸지만, 디프레이션 상태에서는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던 거겠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본의 디프레이션을 큰 재정 지출 확대로 극복했다면 내년에 한국의 그 긴축 재정도 어찌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세수가 줄어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정권 때 재정 지출 확대가 많이 됐다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이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그래서 그 며칠 전인가 어저께도 윤 대통령이 그 문정권 때의 그 살림살이가 불식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안을 했어야 되는 게 코로나라는 특수 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은 해주면서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객관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 얘기네요. 텔레그라프라고 북한이 해군의 날을 기념하면서 김정은이 딸을 퍼레이드에 내세웠다. 이게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아버지 닮아서 이제 얼굴이 아직 젖살이 안 내려간 그런 얼굴이겠죠. 네, 코도 비슷하고 빼다 닮았어요. 이게 뭐 해군 무슨 본부 방문을 했다는데요. 해군들은 다 왜 흰 색깔을 입는지 모르겠어. 군부가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수까지 하면서. 도요다,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요. 시스템 고장으로 조립 공장 가동 중단. 스기야마 사토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화요일 생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일본 내 14개 조립 공장의 모든 가동을 중단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회사의 국내 생산이 정체되었다고 말했다. 아, 그리고 이 공장들은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적시 제거 관리라 그랬는데 이게 짙더라고 유명해. Just in time이라고. 저희도 그 조직 생활을 할 때 학원 날 도요타 웨이라고 좀 배우러 배우고 있었죠. 많은 책도 도요타 웨이라는 책도 나왔었고, 이는 비용을 절감하지만 공급망 함정이 생산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도 이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의 오작동의 원인이 불분명한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어저께 이걸 봤을 때는 뭔가 전산 시스템이 해킹 및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 누가 공격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 중국의 반일 운동하고도 연결해서 언급이 조금 이 기사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드보다는 재고 보충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정리를 좀 했었는데, 오늘 그 다른 뉴스를 보면은 외부 해킹은 아닌 듯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집드의 한계가 온 것
아니냐라는 견해를 좀 밝혔는데 어떤 이 도요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짓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협력업체들이 적기에 바로바로 물건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재고는 있을 거예요, 도요타에. 안전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적기에 계속 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글로벌 경영을 하면서 그게 과연 제대로 잘 되겠느냐. 어찌 보면은 이 짓드라는 게 우리나라식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갑질한다라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격을 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재고를 안 가져가고 납품 협력업체, 부품 협력업체들이 재고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공급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운반비도 많이 들겠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어떤 그 모델이 변경이 될 경우에 종전 부품은 다도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공통 부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예를 들어서 모델 디자인이 바뀌었다든지 뭔가 바뀌면은 못 쓰는 부품들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납품 협력 업체들이 자산 폐기를 재고 자산 폐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기존 출고된 차의 이 중고차 수리를 위해서 또 부품을 직접적으로 또 어디 뭐 외국에 팔든지 부품상에 팔든지 싼 가격에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중국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가 자본 흐름이 지진 변화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포춘 월 다니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쪽에서도 그 블룸버그 통신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억 달러의 중국 본토 주식을 매각하는 기회로 사용함에 따라 랠리는 단명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중국이 인감세라고 불리는 그 주식거래 부과금의 세금을 절반으로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뭐 제대로 잘 안 된다. 뭐 결론은 중국에서 외국 자본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그 흐름인 거죠. 깨진 관계를 고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물음표를 붙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요일 지나 라이몬드 상무장관은 베이징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분열된 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그룹을 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에는 그 언론 보도는 요쪽의 그 내용 을이 제목으로 그 기사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상무장관하고 그 맞대응하는 중국의 그 상무장관 성격인데요. 왕문수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말로? 그런데 도대체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간 걸까? 지금 뭐 이렇게 되는데 설마 일본? 에, 우리나라로 그 돈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SDG는 벌써 오래됐다. 배경에 미국 대 중국의 경제 배틀, 세계 시장의 새 규칙은 제조 과정의 가시화다. 제목을 봐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새 규칙, 글로벌 새 규칙은 제조 과정의 가시화다, 비주얼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오츠카 타카히로라고 어, 기고를 한 얘기입니다. 다 읽어보면은 ESG 하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가시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이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신장 위구르의 그 인권 탄압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등 철저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 물건이 싸서 수입해서 유럽이나 서구들이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인권을 탄압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싸게 산 물거라면은 그건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싸더라도 비싼 물건을 사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가격은 더 오를지도 모른다.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중국도 임금이 올랐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또 공장들이 옮겨지고 인도로도 지금 공장들이 많이 옮겨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미국에선 메이드 인 USA를 트럼프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이 높은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이제 이 반도체에도 TSMC 반도체 회장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속마음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진행 중인 일본의 생산 라인을 만들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TSMC는 미국에도 공장을 짓지만은 일본 구마모토 현에 거의 공장을 거의 다 졌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기술자들이 이주를 해서 사는 것으로 그래서 배후 시설, 생활 공간 이런 데에서도 이 집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구마모토 시내에서도 구하고 공장 내 기숙사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요건 처녀 총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 700여 명이 들어온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일본으로 오기를 기대하는 표현으로 제가 요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는 안 오나? 이런 생각을 좀 우리는 또 그렇게 희망을 해보죠. 가시화가 환경중시 사회를 가져오나라는 제목을 또 붙여서 이상기후, 기후 온난화 등으로 해서 식량 위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겸해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통신 쪽의 보도 내용일 건데요. 23년 상반기에 출생수 과거 최소 37만 1052명 3.6% 감소했다. 계속해서 일본의 상반기 출생수가 37만 명뿐이 안 된다. 그리고 3.6% 감소한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출생률하고 비교해서 수입하고 좀 경제적인 수입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결혼 연봉 300만액의 벽은이라는 제목으로 어, 시마 사와 사토시라는 관동학원 대학 경제학부 교수라고 이것도 시사통신 쪽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게 상징적으로 무슨 빙산 이렇게 이 벽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본의 경우 좋고 나쁨은 차치하고 혼인이 출생률 전제가 되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서 나는 애는 일본의 정서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 그게 적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97% 정도 된다. 한 3%는 이제 에, 결혼 외에 출생한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거의 정서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는 결혼을 한 다음에 낳는 거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사유리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일본 출신 연예인이 된 그 여자는 결혼 안 하고 정자 서양 남자 정자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출산했다는데 한국에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이라면은 앵어가 약세이지만은 그냥 10배로 따져가지고 우리나라 그럼 3천만 원입니다. 그 연봉 3천만 원의 젊은 청년이 결혼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것은 일본의 물가와 한국의 물가 수준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 연봉 한 4,500에서 5천 정도를 받아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 스루프 회계로 그 상장 기업들을 분석을 하는데 주로 대기업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그 중소기업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거의 한국의 그 이 연봉이 대기업은 1억 원 수준입니다. 평균 임금이. 물론 그 아래도 있겠지만은 그 경력자들은 좀 더 고임금일 거고, 그렇지만은 뭐 1억 5천 되는 기업도 많고, 또 뭐 그렇습니다. 금융권은 더 셀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평균에서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모색해 보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모색해 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에, 저는 그 신입사원이 연봉 한 일본보다 물가가 좀 비싸니까 한 4천 정도에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희 때하고는 뭐 천지 차이지만은 이게 스파이 CIA에 관련 이런 것들의 뉴스가 석간후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표리 미네무라 겐지라는 사람이 이런 계통의 전문가인 모양이에요. 중국의 친강 외교장관 실각은 미국 정보기관의 역습이다. 시 주석에게 큰 타격이고 미중 스파이 전쟁의 내막, CIA 장관 발언의 복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깔았는데 스파이 영화는 뭐 영화로서도 항상 재미있죠.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번 주 초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의 비밀 접촉을 갖고 정보 제공한 간첩 행위를 반복했다며 중국 정부 강부를 신문 수사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련돼서 일을 한 중국 그 간부들이 정부 간부들이 미국의 그이 포섭을 당해가지고 간첩 활동을 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수사한다. 그리고 이제 친강 외교부장이 그 사라질 쯤에서도 그 국가보안법 간첩법이라고 해서 강화를 했죠 중국이. 뭔가 이 당했으니까 그런 법을 강화했겠죠. 지극히 이례라고 할 수 있는 정보 공개의 배경으로 7월 말에 갑자기 해임된 친강 국무위원 겸 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중국에 있던 수십 명의 CIA 협력자가 중국 국가안전부로 구속되어 처형되었다. 여기 처형되었다는 것은 사형당했다는 얘기겠죠. CIA에 따른 중국 정보 수집 능력을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전 CIA 간부는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CIA 그 정보원들이 중국 당국에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죠. CIA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친강의 그 스파이 행위가 아니고 이 외무상으로서의 그 이 탈락은 친강의 그 이 주미 대사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CIA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중국 정보부에 제공함으로써 친강을 내몰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CIA가 보복을 한 거로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2000 번스 그 CIA 국장은 2021년 10월 CIA 내 중국 미션 센터를 만들었다. 중국 국내 간첩망의 부활을 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전으로 평가해서는 CIA의 대중 인텔리전스가 재건할 수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 당국자로부터 친강의 불륜 상대가 홍콩의 피닉스 텔레비전의 앵커 출신으로 해서 뭐 혼의 자식도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까지 귀뜸을 해줬다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의 흐름을 추적하고 보면은 10여 년 중국 측에 뒤지던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역습이 시작됐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재밌네요. 윤, 골프 장타 쳐도 방향 틀리면 소용없다. 제일 중요한 건 이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 연일 국정 방향성 강조하고 있고 공산 세력 조작 선동으로 끊임없이 자유사회에 교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민주평통 무슨 뭐 평화통일자문회의 이게 그 유신 시대 때 생긴 건지 전두환 때 생긴 건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자관 유신을 하면서 그 뭐 대통령을 평통인가 뭐 어디 무슨 뭐 선거하고 해체되는 그런 기구인가 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죠. 그 옛날 게 잘못됐다면은 아까 그 구 시스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거는 또 왜 보수 쪽에서는 안 없애는지 몰라. 과거가 잘못됐으면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문정권 때는 이런 게 있으나 마나 했잖아요. 박근혜 때나 그 또 그 이 누구죠 그이 MB 그 명박 정권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저건 이 좀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용어들을 요즘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정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국가 내에 언론의 자유다, 뭐 이런 인권들을 내세우면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한미일 삼국 공동 발표 문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했는데 삼국 공동선언에서 이를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언급을 했다. 해서 요 장면이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할 때 하는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명 많이 불러 모았는데 뭐 제 수준에는 아는 얼굴이 있을 수가 없죠. 저 같은 소시민은 여성분이 한 분 딱 보이네요. 저 뒤에도 그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전부 다 그 이 수컷들의 잔치 같네요. 왜 이런 그 좀 비아냥거림의 표현을 하냐 그러면은 유는 골프 말고 다른 적절한 비유가 없었을까? 자, 골프가 서민운동이 된 거 맞나요? 그렇죠. 일반 한국의 중산층 정도면은 다들 골프 못 치면은 병신되는 거로 되어 있죠. 저는 아직도 골프는 부르주아 운동이다. 그리고 20대 때에는 테니스도 부르주아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골프는 배운 적도 없고요. 그런 돈 있으면은 사실 그런 돈 있으면 저는 술을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표현을 하는 나를 보고서 사람들은 너 레프트냐 이렇게 에, 말을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독재 정권 시절이나 유신 시절 때 이 젊은 청년들이 진보적인 사고 방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런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운동권 애들은 못 살면서 운동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좌파 세력들이 그래서 나는 걔네들을 강남 캐비아 좌파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취직을 해야만이 경제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악착같이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장을 다녔는데 저는 뭐 결혼 뭐 이런 걸 앞서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취직을 기업체 해서 먹고 살았던 그 기억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니 좌우를 따질 때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젊은 시절에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현실일 것입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가 좀 보수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보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많이 치셨겠지. 검찰총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면 야구도 있지 않냐. 홈런 타자 쳤는데 그게 뭐죠? 파울 라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축구도 그 골문으로 향해서 쳐야 되는데 빗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 이 골프라는 것보다는 우리 그 윤 아저씨께서 좀 다른 거를 좀 비유했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내가 좀 더 이 팬이 됐을 것 같은데 영 요즘에 좀 그래요. 표현이 중국 반일 폭도와 일본계 기업 습격의 경제 처리수 방출 관련 대사관에 벽돌 조각 던지고 기시다 정부는 조속한 탈중국이 필요하다. 석간 효지가 했는데 중국이 후쿠시마 방류를 이게 정제된 폐수죠. 방류하면서 반일 운동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제목을 보면은 결국은 탈중국입니다. 디커플링 차이나. 그래서 많이들 하는 거지만은 반일은 내부의 경제 침체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전형적인 정치적 전술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면은 간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하라이라는 사람은 중국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중국 디커플링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디커플링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박쥐가 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스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 도성의 휴게소 운영하며 연 8억 배당 도성의 자회사 휴게소 9곳 주유소 1곳 운영 국민의힘 유경진 의원 이권 카르텔 끊어야. 자, LH공사가 이제 좀 도마 위에 올라서 지금 난도질을 당해야 되고 도로공사 저는 그 도로 잘 뚫어서 잘한다 그랬는데 정관예우로 또 만들어 놓은 이런 게 또 도성회라는 게 있네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어디 무슨 하청업체 좀 하게 해달라. 아,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러지 말고 네가 자회사 만들어서 나가. 우리가 자본 대줄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한다는 것이 다 그 자기네들 그 친가 일족들의 재벌가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했던 충신들을 자회사 해가지고 돈 모으는 거 없으니까 자본 좀 대주고 은행 대출하는데 우리가 이 보증 대증 모 기업으로서 신용보증 내지는 이 은행에다가 보증도 써니까 자금도 좀 운영자금도 꿔서 이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그러나 공무원은 안 된다. 공무원은 에, 기준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다 그렇게 하면은 어떡할 민간 기업이 살 길이 뭐 있겠어요. 어, 그래서 말은 좋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이권 카르텔 끊어야.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의 10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한 직원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3천여 명이나 된다. 그런 얘기고 현재 그 대표는 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이 정도 빼기면은 정관 예우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관 예우 제도를 없애야 돼요. 그런데 법원도 마찬가지죠. 검사 출신이나 그 판사 출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은 또 정관 예우한다고 승소를 하게 만들어주고 요따위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법부도 좀 썩은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기사 내용에는 2021년에는 9억 5천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뭐 혈세라는 얘기 가끔 하는데, 그렇게 그 귀중한 혈세라면은 피 같은 그 세금을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의 운영권을 내준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는 내줄 수 있어요. 내줄 수 있어. 충성, 그 충신인데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도 그러면 충성해서 공무원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참 기준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왜냐? 그 공무원은 권력하고 연결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경준 의원은 이권 카르텔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의 이권 카르텔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020년도에 매출액이 1,050억이었고 2021년도에 1,105억 원 매출액이었는데 9억 5천 만 원의 적자였다면은 2022년도에도 여기 매출 1257억 원 냈대는데 요 비율로 간다 그러면은 10.8억 원의 적자가 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라면은 추가 취재했어야 되지 않냐. 2022년도에 매출액이 나왔던 얘기는 소릭 내용도 있을 거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한 3년 동안 적자 행진을 딱 여행도 많이 안 다녔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적자 계속 나고 인건비는 오르고 그러니까 다른 도로 휴게소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혹시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비공개 기업들이니까요. 어쨌든 이 민간 기업한테 도로 휴게소 그 입찰을 좀 봐가지고 남기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근데 민간 기업들이 보통 그 도로 휴게소 따고 그러는 데가 어떤 기업들이 그 메리트를 느낄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92세 TSMC 창업주 누구? 모리스 창 씨라고 다 알죠. 근데 이제 차이나 랩이라고 뭐 구독자 몇만 명을 가지고 있다는 데인데 쇼미 더 차이나라고 눈에 띄게 이 표시를 했네요. 모리스 창 2018년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TSMC 창업주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급소 초크 포인트 초킹 이런 건데 초크라는 우리가 그 초크라는 거가 생산 경영에서도 요거 참 잊지 않아야 될 용어입니다. 그래서 잘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미중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이 압승할 것으로 자기네들은 분석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소신을 밝혀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작은 글씨로는 그 이력을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홍콩에서 보냈고 미국의 이민도 갔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 미국에서 하버드대 출신은 인맥이나 뭐 이런 거를 봐서 대단히 이 말하자면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년 정도 20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대만 정부가 불러들였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금도 대만 정부 자금도 아마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
뭐 대만에 있지만은 자본을 댄 데가 뭐 이 정도면 미국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연히 어, 옛날 그 트위터인가요? 그걸 통해 가서 모리스 창님하고 친구 맺기를 해놨는데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칩 전쟁의 저자의 토론 내용을 보냈는데 미국에서 생산 공장 건설하면 인건비가 미국은 비싸가지고 반도체 단가가 2배 정도는 맥시멈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찜찜은 하는데 어쩔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물가 오르는 거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구마모도 쪽에서는 그 대만 기술자들을 그 들어오는 것을 다 오케이 했는데 미국 노조 쪽에서는 그 대만 기술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일자리가 그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 TSMC 쪽에서는 기술도 없는 새끼들이 그 일자리 뺏긴다고 그 저기 대만인들이 그 기술자들이 들어오는 비자를 억제해달라 이렇게 그 미국 노조에서 얘기한다는 게 이게 그 지금 우리나라 그 민주당 아새끼들 그 민주노총 아새끼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모리스 창씨인데요. 네. 92세. 역시 대단하신 인물입니다. 일본의 가장 최근의 억만장자는 세계적인 우동 제국을 건설한 대학 중퇴자다. 넥스트 샤크 라이언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제너럴이라고 보통 장군 하면은 이름이 라이언 제너럴이라고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지. 우동에 든 돈, 토리돌 홀딩스의 설립자이자 CEO인 61세. 이제 한갑분이 안 됐는데 다카야 아와따는 현재 11억 달러 가치의 회사 지분 4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동명 마루감의 세이멘 레스토랑 체인으로 유명한 토리돌은 올해 대유행이 물러나고 외식이 매력을 되찾으면서 주가가 거의 50%가 급등했다. 이 사람이 외국어 대학을 중퇴해가지고 외식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치킨집을 열었는데 망했다. 그래가지고 그 실패한 몸으로써 가와현 아버지 고향 여기가 우동으로 유명한 그 동네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나도 쫄깃하고 밀가루 같은 즐거움을 위해서 줄은 설 고객들의 모습이 이 아와타 씨가 내가 무언가를 그 자극해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게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우동 장사를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가가와 현이란 게 우동집들이 거기에 많이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 아, 부럽습니다. 세계적인 체인점이 뭐 몇천 개를 가지고 있다는데 요건 그 보도 내용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에, 환귀 제면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근데 일본 우동은 요즘은 그 그냥 우동에다가 각기 우동은 아주 기본에다가 그 위에 뭔가 얹어가지고 튀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비싸게 좀 받는 게 있는데 어 저는 그 일본 그 야쿠르트에서 만드는 그 2인용 그 우동 그거를 선물로 좀 받은 게 있어요. 그거를 삶아 먹으면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춥고 배고플 때 포장마차에서 우동 삶아 놓고 손님이 오면은 그 조리에다가 그 멸치 국물에 그 척척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고민도 들어갈 게 없죠. 각기 우동이라는 용어를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각기 우동이란 것은 그 순수하게 물만 붓다 그런 뜻이래요. 국물만 붓다. 거기에 이제 그 뭐죠? 그 파 조금 얹어주고 그 정도다. 이게 각기 우동이라 그런다 이게요. 그래서 그 불 터진 거, 그 포장마차에서 옛날 참 쌌었죠.
거기다 이제 오뎅 하나 올려 놓든지 뭐 이런 식인데 어렸을 때 맛을 찾는다고 저는 현대식 그 우동은 너무 쫄깃해가지고 우동 같지가 않아요. 그 우동이라는 것은 불을 터져야 되는 불을 터진 맛을 먹어야 그리고 그 우동 국물도 전 멸치 국물이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멸치 국물이라는 것도 생생한 멸치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포장마차에서 그 멸치 비싼 멸치를 살라 그러면 그 산패되기 직전에 싸구려까지 사가지고 더 이상 그 멸치 요리를 못할 때 이거를 막 그 이 저기 뭐 저기 그 뭐죠 그 이 삼배 그 봉지 같은 그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이 삶아내는 그런 맛 어렸을 때의 추억이죠 우동 저도 그거를 계속 찾게 됩니다. 어, 우동의 그 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라면이나 일반 그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잔치국수 같이 일본에도 얇은 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지만은 우동은 좀 두꺼운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동의 진짜 맛을 느끼려면 어떤 맛이냐 하면은 제가 결례될지 모르지만은 이 방송에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에, 어머니한테 젖꼭지로 우유 젖을 먹던 그 맛을 느끼는 게 진짜 우동의 맛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더 사회를 갈라놓았다 하고 있는지 사와다 같습니다고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본 여성으로서 서울대 대학원에 유학한다는 여학생이 최근에 한국 진보에 공감할 부분은 많지만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보수파인 윤 정권에게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일본인 여성으로 복잡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입문을 만들어서 한국이 복잡하다. 대립이 광복절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국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역사관을 윤 대통령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 대한 언급은 절반 이하였다. 단순한 이분법은 무리다라고 이 논설위원은 얘기를 이거는 국내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야당 공격이 진한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과한 윤 정권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공산 전체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색 선전과 선동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세력이 아직도 활기를 치고 활동하고 있다. 아까 그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도 인용을 하고 있죠. 광복절 연설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이 그 자유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러나 이쯤 되면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가깝다. 진보 야당 세력이 중심에 있는 것은 군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온 사람들 아니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은요. 젊었을 때 그 이 진보적인 세력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사는 그 이 저기 갑부집 아들 정도 빼놓고는 다 같이 못 사는 그이 도시민으로서 레프트 쪽에 쏠리게 돼 있었던 거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고 주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이제 야당 쪽에서 그 뭐 이렇게 그 비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 정권이라고 그냥 놔뒀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위에 거는 글 이게 문씨니까 이제 이 AI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해 줘야 되니까 글로 했죠. 그래서 재밌네요. AI가 참 위트도 있네. 글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라는 전임 보수 정권에게 관계되는 것을 적폐라며 청산이란 책임 추궁을 반복하면서 사회 분단을 심화시켰다. 그러니까 여야 너희들 모두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의 논설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자신들과의 교류의 한 세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만을 바탕으로 한국 전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실상에 동떨어진 인식이 되고 만다. 조심해야 할 포인트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이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극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편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까침이란 논설위원회 그 애매한 스탠스에 공감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현재는 한국이 박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대 진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받는다면 반중이냐 반일 둘 중에 하나를 물어서 반일을 선택한 쪽이 진보란 가면을 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일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래 좀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